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현충시설 탐방 역사로 통하였느냐 역사 체험 활동 여행을 함께 떠날 안은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현충시설 탐방은 직접적인 체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통해서 친구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아쉬움도 있지만 그나마 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같이 전북에 있는 현충시설을 떠나볼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친구들이 전북에 있는 현충시설은 또 어떤 것들이 있고 그분들은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여러가지 마음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들이 전북 현충시설의 탐방 활동의 주제는 나라사랑 이야기입니다. 나라사랑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먼저 여기에 신채원 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무수히 많은 날들의 반복이 과거 지나가면 과거가 되고 오늘이 되고 또 그 다가오지 않는 내일은 미래가 되는데 결국 모든 것들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열심히 잘 살았을 때 또 다가오는 미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의 수업의 차례는 5교시로 진행이 됩니다. 1교시는 현충시설을 탐방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2교시에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 날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 3교시에는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리나라가 식민지 시절에는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그 다음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었을 때는 그 전쟁에서 많은 희생을 겪었던 그분들에게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교시는 우리 친구들의 또 언니 오빠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국난에 처했을 때 아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이나 또 전쟁에 참여한 학생이나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 5교시에는 전북에 있는 5개 지역의 현충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개념 알기. 현충시설을 탐방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개념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충. 자, 지금 선생님이 계속 현충이라는 말을 했는데, 자, 여기 보면 한자에, 마음의 중심, 가운데 중이죠. 자, 한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나라에 충성한다 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충렬을 높이 드러냄. 또는 그 충렬이 현충이라고 이제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충일을 정해놨죠. 우리나라에서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서 정한 날입니다. 며칠 날인지 알고 있죠,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내가 생각이 안 나 하는 친구들은 빨리 이렇게 컨닝을 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몇 월 며칠요? 맞아요. 6월 6일입니다. 6월 6일은 호국보훈의 달, 그렇게 해서 현충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묘지에 가서 참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 묵념하는 시간도 이렇게 또 갖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또
이제 희생정신을 그리기 위해서 또 건축물이나 조형물이나 또 사적지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장소 등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에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들을 우리는 현충시설로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충시설은 지금 한 2,000군데 정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범위, 그거는 뒤에 가면 나올 텐데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6월 달에 되면 호국보훈의 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호국보훈이란 무슨 뜻일까?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힘쓴 사람들의 공헌에 보답함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보훈을 또 한번 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한다는 의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고대에 그러면 이 보훈의 개념도 고대와 근대에 조금 달라졌는데요. 자, 고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디에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나 통치자, 그럼 대부분 왕이었겠죠. 옛날에는 그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쟁 시에 공을 세운 장수들을 위주로 포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일반적인 이름 없이 쓰러져간 병사들에 대한 포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 민주주의 이념이 확산이 되고 인간에 대한 존엄의 가치가 높아지고요. 또 사람들의 의식이나 문화 수준이 선진화됨에 따라서 이제는 보훈이라는 것은 나라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의무라는 것을 인식을 갖고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훈의 대상도 점차 확대되어서 독립유공자, 또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썼던 분들, 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이나 또 재산의 보호 등을 위해서 희생하기나 공헌한 분들까지 이제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훈제도도 점점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훈제도의 처음 시작은 1950년입니다. 1950년에 북한에서 공비토벌의 희생자를 위해서 북한에서 내려왔던 그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군사원호법이 이제 처음 제정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61년에는 군사원호청을 설치했습니다. 62년에 원호처로 성격이 됐는데요. 원호 관련해서 이제 각종 어떤 법령이나 제도가 마련이 되었죠. 자, 84년에는 원호제도가 국가유공자 예우제도로 고쳐지면서 명칭도 원호처에서 보훈처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책도 기존에는 물질적인 보상에서 이제 그쳤던 것들이 한 발 나아가서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국가 발전의 정신적인 에너지로 결집시키는 등의 선진국형의 보훈제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보훈 기념 행사도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자, 2.28 민주운동 기념식은 이제 언제 어떤 사건이냐면 2.28 민주운동은 1960년 2월 8일에 이제 야당의 선거 유세에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학생들을 등교시킵니다. 자, 친구들 학교에 가는 게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좋아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학교를 가기 싫은데 그나마 일요일은 내가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놀아야 되는데 일요일 또 학교에 등교해 하니까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니 우리들에게 일요일까지 등교를 하라니 그렇게 해서 이제 대구에서 일어났던 학생 운동입니다. 자, 3.8 민주의거 기념식은요. 1960년에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 인권유린에 대항하여 일어난 학생운동인데 요건 또 대전에서 일어났던 민주운동입니다. 자, 3.15 의거는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반발하여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운동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시위운동 때문에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은요. 서해는 우리나라가 반도라고 하죠. 삼면이 바다인데
왼쪽에는 중국과 가깝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중국에서의 어떤 어선들이 침범해 내려온다든지 북한에서 이제 물살이 얕다 보니까 이제 서해 쪽으로 굉장히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서해를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을 지키게 된 그러한 기념식을 해마다 3월 넷째 금요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4월 11일인데요. 요거는 또 뒤에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화를 위해서 했던 기념식 5.18 민주화 기념운동, 그 다음 현충일 추념식 6.25 전쟁 행사죠. 6.25 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요거는 7월 27일 날 열리고 있습니다.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 해서 11월 3일 날인데요. 요거는 광주에서 일어났던 학생운동입니다. 이제 요것도 이제 뒤에 나오니까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6.25를 겪었을 때는 유엔 참전용사, 유엔에서 이제 다국적군이 왔었는데요. 국제 추모식은 11월 11일 날 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였던 분들을 기념하는 행사가 11월 17일인데 자, 이러한 기념 행사들이 다양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호청이 보훈처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국가보훈처는 자, 나라를 위해서 이제 희생을 하였던 애국선열과 전몰 전선군경, 참전유공자, 또 민주화 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이 영원히 존중되고 이를 통해서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매년 이러한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 유엔군 사령부라는 말이 이제 한 번씩 나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요, 한국 전쟁을 계기로 설립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사령부입니다. 국제연합군 사령부죠. 무력 공격의 격퇴와 그 지역에서의 국제 평화 및 안전의 회복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필요한 원조를 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한다. 이렇게 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협의 제84호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아주 많은 어떤 다국적 분들이 우리나라에 6.25 전쟁 때 많이 참전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해서 1교시 현충시설과 관련된 여러 단어와 의미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모든 활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활동지가 나갈 건데요. 그걸 이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이제 선생님이 피드백도 해드리고 또 창의적 체험활동에 동아리 활동에 인증시간도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자,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 속 그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우리가 무수히 1년 365일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많은 날 중에 모든 걸 기록할 수는 없겠죠. 특별히 어떤 사건이 있었던 날들이 기록돼서 그것이 이제 역사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역사에 기록된 그날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번 그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언제 일어났죠? 3.1절. 그죠? 1919년 3월 1일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일본이 1905년부터 시작해서 을사조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그날이 있고요. 1910년에는 이제 마침내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빼앗아간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날이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일본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한 이제 사람들이 1919년에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지 정치에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해서 독립의지를 이제 세계에 알린 날입니다.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이제 어디에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요. 학생과 시민들과 함께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 낭독식을 거행했습니다. 처음의 장소는 탑골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사태가 커질 것을 우려해서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에서 발표를 하고 학생들은 탑골공원에서 이제 만세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한번 외쳐볼까요? 자, 어느 친구가
제일 잘하는지 선생님은 보이지 않지만 각자의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쳐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대한독립만세! 선생님보다 더 잘한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입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에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넘어간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는 사실 일본의 식민지화되고 나니까 정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어디에 수립되었나? 이제 중국의 상하이에서 이제 수립되었습니다. 3.1운동이 도화선이 되어서 3.1운동 만세운동 직후에 자주 독립을 이루고자 어디를 가냐면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선열의 독립 정신을 개성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삼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 1919년 4월 11일입니다. 어디에서 수립됐다고요? 중국 상하이입니다. 그런데 이 임시정부가 계속 지금 19년에 수립된 이후에 32년까지 상하이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한 3년에 그 다음 보면 1년 만에 그 다음에 보면 3개월 만에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장사로, 광저우로, 류저우로, 치장, 충직, 전자까지 굉장히 이렇게 지금 많이 움직이는데 왜 이 임시정부가 이렇게 이리저리 이동을 했을까요? 아는 친구. 몇몇 친구는 아는 것 같아요. 자, 답을 선생님이 알려주겠습니다. 바로 일본군이 중국 본토에 진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이유는 어디를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중국 본토, 중국을 이제 삼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통로로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중국 본토로 진출하는 계기가 30년부터 쭉 일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시정부는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많은 고통 속에서 세월이 흘러가고 결국 우리는 그렇지만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광복절은 한반도가 이제 일본 제국으로부터 뭐를 하게 된 날이죠? 독립을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빛을 되찾았다는 의미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과정을 아울러 광복으로 명명하면서 기념합니다. 대한민국 만세죠. 아까 대한독립 만세에서 이제는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1910년 이제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빼앗기고 이제 식민지로 만들었죠. 그죠? 일본이. 그래서 국권이 우리가 준 게 아니고 빼앗겼기 때문에 피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1919년 3월에는 만세운동으로 독립의지를 확인을 했고요. 자, 이게 도화선이 되어서 4월에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요. 32년에 윤봉길, 이봉창의 의거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40년에 9월에는 한국 광복군이 창설이 되고요. 41년에는 연합군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45년에 드디어 해방, 광복을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죠? 굉장히 힘들었지만 광복을 맞이하기까지는 그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독립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운 독립투사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했던 11월 3일, 자,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독립기념일입니다. 이 광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독립기념일은 학생이 주도가 되어서 일으킨 자,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입니다. 1929년 11월 3일 광주 지역의 학생이 주동이 되어서 일으킨 항일 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아주 혹독한 일제 식민지 시기에 모두가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 힘들게 저항의 목소리를 낸 학생들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용감하게 행동했던 학생들의 어떤 자율 역량과 애국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사실 도화선이 된 건 이제 기차 안에서 일본 학생이 우리나라 여학생을 괴롭힌 걸 참지 못해서 이제 도화선이 돼서 일어나게 된 운동입니다. 자,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순국선열의 날은 국권 회복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희생정신과 독립정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자, 이 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순국선열이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순국선열의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윗대의 열사라는 말을 쓰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수없이 많은 날 중에 11월 17일 날로 순국선열의 날을 정했을까? 한번 볼까요? 자, 순국선열의 날을 정한 건 이날만은 잊지 말자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일제에 의해서 외국 교권이 박탈된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체결된 날이 바로 11월 17일입니다. 나라를 잃은 치욕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자, 일제에 침략당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 인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의 길이 전하고 선열의 위인을 기리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독립투쟁을 하고 광복 이후까지 자, 저분들은 거의 본인의 목숨을 바쳤죠. 그런데 다행히 광복 후에도 독립운동을 했지만 광복 후에도 생존하신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자, 여기에 나옵니다. 애국지사. 그래서 애국지사는 광복 이후에도 생존해 계신 분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아까 돌아가신 분들, 자기의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분들은 순국선열, 생존하신 분들은 애국지사. 이 두 분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독립유공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광복의 기쁨도 잠시 45년에 이제 광복이 되고 나니까 이제 여기에 한 5년밖에 안 됐죠. 50년 6월 25일에 새벽에 북한군이 남북 경계선이던 북위 38도 전역에서 탱크를 이끌고 이제 기습으로 남침을 해오면서 일어났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정부, 국군, 국민이 나라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이제 아주 많은 헌신을 하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6.25 전쟁입니다. 하지만 또 따져보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 비단 이렇게 전쟁이나 또 식민지의 이 시대에만 과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을 바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여기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스님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여자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남자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대에 가는 또 친구들 역시 또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감사한 마음은 우리가 꼭 현충일이나 특별한 날에만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행복하고 기쁠 때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6.25 전쟁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50년 6월 25일 기습 남침으로 시작됩니다. 53년까지 1129일간 계속됩니다. 정전협정, 전쟁이 이제 멈추는 거죠. 그 다음 유엔군의 참여고요. 세계 22개국에서 19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자, 미군이 90%를 차지했고요. 약 3만 8천 명이 전사했고요. 10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국군이나 지금 우리 유엔군의 고귀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과 기념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기쁜 날, 광복이죠. 순국선열의 정신을 떠올리는 날, 언제죠? 11월 17일입니다. 또 어떤 날이 있는지 친구들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2교시가 끝났고요. 이제 3교시가 들어가겠습니다. 3교시는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순국선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목은 역사 속 그분들. 자, 역사 속 그분들을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자, 누구죠?
안중근 의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인, 항일 의병장 겸 정치사상가.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요즘 말로 하면 독서왕이었죠.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미국상을 운영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나 한학을 배우고 성장하면서 무술에 더 열중했습니다. 말타기와 사냥에 능했고요. 포수들 사이에서도 명사수로 알려졌습니다. 구한말의 독립운동가로 사무학교와 독립학교를 세워서 인재 양성에 힘을 썼고요. 1909년에 동지 11명과 죽음으로서 나라를 찾는 투쟁을 벌일 것을 손가락을 끊어서 맹세하고 동의단지회를 결성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룻변에서 우리나라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합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중국 리송 감옥에 수감되는데요.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했고 서예에도 뛰어나 옥중에서 쓴 많은 유목이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1910년 3월 26일 리송 감옥에서 사형 집행으로 순국했습니다. 자, 윤봉길 32년에 도시락 폭탄을 던졌다고 했죠. 독립운동가이며 교육가, 신겸 전술가입니다. 장부가 집을 나가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 대단한 마음이죠. 1918년에 보통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벌써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어떻게 했을까요? 식민지 교육이었겠죠. 다음에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자극받아서 식민지 노예 교육을 배격하면서 학교를 탈퇴합니다. 자, 그리고 한학을 공부하고 사서상경 등 중국 고전을 익혔습니다. 1926년에는 농민계몽, 농촌부흥운동, 독서회운동 등으로 농촌부흥에 전력하였고요. 다음에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민독본을 저술하고 야학회를 조직해 향리에 부르는 한 청소년을 가르쳤습니다. 4월 29일 천장절 겸 전성 축하 기념식에 폭탄을 투척하였는데 이때 상해 파견군 사령관 또 상해 일본 거류 민단장은 적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잡혔겠죠.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해 11월 11일 날 일본으로 호송되어서 20일 날 수감되고 총살령으로 순국하였습니다. 윤봉길 의사였습니다. 이제 누가 나올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다 알죠? 유관순. 지금 아마 유관순이 1902년이니까 살아계신다면 120살이 넘는데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누나죠. 유관순 누나가 돌아가셨을 때는 17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독립운동가입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부터 사회개혁이나 부녀자 계몽이나 교육사업을 통해서 자주독립의 길을 찾고자 홍어학교 운영에 가담하여서 인재 배출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 교육에도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자, 유관순은 서울 이화학당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와 함께 만세운동에 주민들이 사용할 태극기를 만드는 등의 만반의 준비를 하였고 병천시장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 아운의 독립만세운동입니다. 이날 부모님은 시위 현장에서 순국하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큰 부상을 당하고 유관순은 이제 잡혔죠. 형무소 당국에서 결국 심한 고문 끝에 유관순이 죽었는데요. 시신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일제는 거부하여서 이화학당의 교장선생님께서 이 사실을 미국에 이제 신문에 알리겠다, 여론에 호소하겠다 하니까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신을 양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보니까 사진이 너무나 혹독한 고문 때문에 부어있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한 누리꾼이 이렇게 했습니다. 유관순 열사 사진을 볼 때마다 고문으로 부은 얼굴이 안쓰러웠다. 17살이면 제 아이보다 겨우 4살 위인데 이렇게 고생한 얼굴밖에 없다니.
페이스 앱으로 약간 수정해서 생전 모습을 그려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너무 예쁘죠? 유관순은 20년 3월 1일 서대문 형무소에 복역하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그해 고문후유증으로 순국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열사 세 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순국열사들이 있겠죠. 자, 그러한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던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어록입니다. 한번 볼까요? 안중근이 옥중에서 쓴 회호입니다.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흥사단우에게 한 말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또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나간 역사가 빛나지 아니하면 아니나 그것은 아직 서곡이었다. 우리가 주연 배우로 세계 역사의 무대에 나서는 것은 오늘 이후다. 자, 유관순이 재판정에서 한 말입니다. 나는 외놈 따위에게는 굴복하지 않는다. 언젠가 내 놈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고 반드시 망하게 되리라. 자, 윤봉길이 동포에게 보내는 글 중에서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이 기회를 택했습니다. 동포에게 보낸 글입니다. 독립운동을 떠나는 안중근 선생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집안일은 생각하지 말고 최후까지 남자답게 싸워라. 자, 그 다음에 이범석 장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며 한 말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몸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혼과 정열은 한 방울의 피 한 점의 살이라도 내 사랑하는 조국 땅에 뿌려주고 던져줄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일제에 빼앗긴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 투쟁을 벌이다 광복을 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독립투사들이 많고요. 굉장히 또 많은 독립투사들이 있고요. 순국선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4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한 학생들의 독립운동,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학생, 그 다음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28 독립선언입니다. 28 독립선언은 동경에 유학하고 있던 조선 유학생들이 주도한 28 독립선언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이제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사건인데요. 3.1 만세운동에 영향을 줬습니다. 28 독립선언 후에 수백 명의 유학생이 귀국해서 3.1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 운동이죠. 3.1 운동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제 사태가 처음 장소는 탑골이었습니다. 탑골공원이었는데 사태가 폭력화되는 것을 우려한 민족 대표들은 탑골공원이 아닌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고요. 탑골공원에 모인 사람들은 누가 대표해서 학생들이 대표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학생 독립운동은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국으로 퍼진 대규모 항일운동으로 3.1 운동 이후 최대 민족 독립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학생의 날, 반공의 날을 거쳐서 2006년부터 11월 3일을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3대 학생 독립운동을 이 세 가지로 들 수 있겠죠. 첫 번째가 3.1 만세운동, 19년 3월 1일 날입니다. 독립에 대한 희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된 운동이죠. 두 번째는 60만세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과 순종의 장례식 때 일어났던 운동이고요. 학생이 독자적으로 어떤 주체로 부상했다는 것이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국내 항일운동이 다시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됐고요. 자, 세 번째는 29년 11월 3일 날 일어났던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입니다. 3.1 운동 이후에 최대의 민족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제강점기의 3대 학생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이후에 광복 이후에 한국전쟁 때 참여했던 학생의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병사를 우리는 학도병 또는 학도의용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학생은 고등학생, 그 다음 그 이하의 소년들을 말을 합니다. 자, 그 학도병이 쓴 편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전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올단 하나를 두고 10명은 될 겁니다. 나는 4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돌담 하나를 두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쟁과 학도병 해서 이렇게 이제 편지글이 있습니다. 광복을 맞은 이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고요. 한국전쟁은 뭔지 아시죠?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북한군이 갑자기 기습 남침을 하면서 일어났던 전쟁이고요. 학도병 또는 학도의용군은 바로 뭐냐면 학생의 신분으로 전쟁에 참가한 병사들입니다. 여기에서의 학생은 고등학생과 그 이하의 소년들을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 학도병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전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두고 10명을 될 겁니다. 나는 4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수류탄의 폭음은 저의 고막을 찢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귀 속에는 무서운 굉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라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옆에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적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덤벼들지 모릅니다. 적병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겨우 71명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무섭습니다. 어머니, 어서 이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어제 저는 내복을 손수 빨아 입었습니다. 물론 나는 청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빨아주시던 배곡 같은 내복과 내가 빨아 입은 내복을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청결한 내복을 갈아입으며 왜 수의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죽은 자에게 갈아입히는 수의 말입니다. 어머니, 제가 어쩌면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그냥 물러갈 것 같지 않으니 말입니다.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머니도 형제들을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어머니, 전 꼭 살아서 어머니 곁으로 가겠습니다. 상추삼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생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불사,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1950년 8월 11일 포항여중 전투 당시 전사한 학도병 이우건의 수첩에서 결국 이 학생의 수첩에서 발견한 편지입니다. 이 학생은 어머니 돌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했지만 어머니의 품속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친구들은 참 행복합니다. 그죠? 엄마와 함께 날마다 엄마를 보면서 오히려 엄마가 어디 좀 안 가시나? 좀 며칠 어디 여행을 안 가시나 생각할 정도로 하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보고 싶은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전쟁에서 꽃 같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학도병, 우리 친구들의 고등학교, 또 친구들에게는 친구가 되죠. 아니면 또 더 어린 친구들에게 이러한 오빠, 이러한 형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아주 평화롭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참 엄마와 함께 살아간다는 걸 또 한번 감사히 여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용감히 앞장섰던 학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직접 어떤 독립운동을 하거나 만세운동을 참여하거나 전쟁에 나가거나 굉장한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했는데 반드시 또 저렇게 한다고만 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겠죠. 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교시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교시입니다.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담긴 탑이나 비석, 생가 그리고 전시관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현충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김제에 있는 현충시설을 찾아서 떠나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현충시설의 범위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독립운동 관련 시설입니다. 독립운동을 관한 사실 또는 독립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 추모비, 어록비, 그 밖의 비석이나 탑, 독립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 상징물,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 상징물, 독립운동을 한 장소, 독립운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 전시관, 독립유공자의 사당, 생가 및 부속 건물, 국가수호 관련 시설도 포함됩니다. 현충시설에는 국가수호 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설치한 기념비, 전공비, 추모비, 현충탑, 위령탑, 그 밖의 비석 및 탑입니다.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 상징물이고요. 국가수호 활동에 관한 조형물, 상징물, 국가수호 활동을 한 장소, 국가수호 활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 전시관들도 현충시설의 범위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충시설은 220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독립운동에 관련된 시설은 950개가 있고요. 국가수호에 관련된 시설은 1252개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탑이나 비석이고요. 그 다음에 공원, 장소가 있습니다. 현충시설의 지역별 현황은 주로 시설이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에 흩어져 있고요. 서울에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김제에 있는 현충시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김제에 있는 현충시설은 총 14개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중에 또 어떤 곳들은 친구들과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만경 3.1운동 기념탑입니다. 여기에 보면 3.1운동 독립만세에 대해서 이제 건립 배경 및 조형물 의미를 지역민들에게 전달해서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희생,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겨서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고자 세운 탑이죠. 그 다음에 남강정사라는 이제 장태수라는 분이 순국한 집입니다. 유학자입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일본이 회유하는 책으로 해서 이제 은사금을 귀족들이나 또 이런 유학자들에게 은사금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준 은사금을 거절하고 자제문이라는 걸 지어가지고 만국을 자책하는 한편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이 임금에게 불충하고 조상에게 불효한 것이라고 해서 단식하고자 목숨을 끊고자 했는데, 자, 동포에게 주권의 회복을 호소하는 고견문을 남기고 우국충정을 동포에게 호소하던 중 단식을 시작한 지 20여일이 지난 11월 17일 그는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순국했던 집을 이제 우리가 현충시설로 기념을 해놓았습니다. 자, 서강사입니다. 장태수요. 아까 나왔던 분이죠. 이분이 여러 벼슬을 지냈고요. 벼슬을 스스로 이제 내려와서 난강거사라고 했죠. 그래서 일본이 합병하자 이제 불효와 불효의 죄를 씻는다고 단식하여서 24일 만에 순국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여기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여기는 20일 만에 순국했다.
또 여기에는 24일 만에 순국했다는데 어떤 정확한 기록이 우리가 남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그 다음 애국지사 남정 이종희 장군의 추모비. 그래서 중국으로 망명해서 어열단에 또 항일투쟁에 헌신하고 또 민족혁명 따 여러가지 조국의 광복운동에 헌신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해방을 맞아서 귀국하는 배 안에서 병으로 순국한 이종희 장군의 추모비입니다. 그 다음 애국지사 남촌 곽경열 선생의 추모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가, 아까 나왔던 분의 생가도 우리가 현충시설로 이제는 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애국지사 정한조 선생의 사적비, 그 다음 애국지사 정화음 선생의 사적비입니다. 정화음 선생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영상으로 만나볼 겁니다. 그 다음 원평장터 기미독립 만세운동 기념비고요. 이 김제 청년 배세동이 이제 4월 13일 날 전주 업장에 갔다가 만세 현장에 운동의 현장을 목격한 다음에 16일 마을의 주민들과 시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일 아원의 장터에서부터 서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는데 이제 여기에는 감시하던 경찰에게 이제 강제 해산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모진 고문을 받아서 재판에 회부되어서 시형을 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그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비석이고요. 그 다음에 위령각은 또 김제 출신의 순국선열들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위령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해학 이기 선생의 사적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훈 학생의 순회비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상훈 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학생들과 화랑회를 조직해 가지고요. 일제히 수탈 통로를 차단하는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잡혀가지고 혹독한 구문에 항거하다가 옥중에서 이제 순국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정화암 생가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또 볼 거니까 영상으로 볼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춘우전 김선생 투수 순절비에서 김영상이라는 분이 이분도 어떻게 했냐면 일제가 주는 은사감을 받지 않아서 이제 잡혀갑니다. 그러다가 만경강에 나룻배를 타고 군산으로 넘어가는 중에 이제 강에 몸을 던졌지만 일제에 의해서 일본 경찰에 의해서 구조되어서 투옥되었으나 또 감옥에서 단식 투쟁을 하다가 8일 만에 순국합니다. 6.25 이제 현충시설의 기념비는 5개가 있습니다. 6.25 전쟁 참전 기념비, 또 그 다음에 월남에 참전했던 기념비입니다. 그 다음에 6탄 3용사 고 안영건 하사의 전공 기념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6.25 전쟁 중에 그 치열했던 백마고지에 참전해가지고요. 결사대의 자원에서 이제 장렬히 자폭함으로써 우리의 아군의 작전 연로를 뚫어가지고 이제 위기 일발을 배척한 도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한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충원 불멸비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만나볼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충원비도 김제의 관내에 있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싸우다 몸바친 사람들을 위해서 건립한 비를 영상으로 만나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김제에는 총 현충시설, 독립운동에 관한 현충시설 14개, 국가수호에 관한 현충시설 5개를 이렇게 사진으로 만나봤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영상으로도 현충시설을 만나볼 거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김제에 대해 있는 현충시설을 좀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현충시설을 단순히 알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충시설에서 있는 사람들이 왜 만들었을까를 또 알고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내가 선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묵묵히 실천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